트리케라톱스와 악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트리케라톱스의 다리는 몸통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악어의 네 다리는 훤하게 잘 보입니다. 악어의 다리는 몸통의 옆에 달려 있고 트리케라톱스의 다리는 몸통 아래로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충류와 공룡은 골반과 발목의 구조도 다릅니다. 파충류의 골반에는 관골구에 움푹 파인 홈이 있고 넓적다리뼈의 머릿부분이 이곳에서 맞닿습니다. 그런데 공룡의 골반에는 홈이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여유 있게 들어가고 넓적다리뼈의 뼈 몸통은 기둥처럼 똑바로 세워집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다리를 곧게 뻗고 몸의 앞뒤 방향으로 비틀림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공룡은 발목 주변에 자잘한 뼈가 통합된 단순한 구조이고 경첩과 비슷한 관절이 발달해서 발목의 방향을 트는 등의 복잡한 움직임이 불가능한 대신 높은 강도를 가졌습니다. 공룡을 크게 용반류와 조반류로 구분합니다. 반은 골반을 의미하고 용반은 파충류의 골반, 조반은 조류의 골반이라는 뜻입니다. 용반류는 파충류처럼 치골이 머리 쪽에 있고 좌골은 꼬리 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조반류는 조류처럼 치골과 좌골이 모두 꼬리 쪽을 향합니다. 그리고 장골, 치골, 좌골이 만나는 곳에 움푹 들어간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넓적다리뼈의 머릿 부분이 쏙 들어갑니다. 트리케라톱스입니다. 머리 무게만 450kg에 달하는 육중한 공룡입니다. 저렇게 커다란 머리를 들고 있으려면 특별히 목 근육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무거운 머리와 상체를 들어올리는 앞다리 근육도 발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워낙 무거우니까 모든 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2톤이나 되는 동물이 걷고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 골격 자체가 남다릅니다. 골반을 보면 관골구를 관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결과 뒷다리가 추처럼 움직이면서 똑바로 선 자세를 취합니다. 또 발목의 주변은 자잘한 뼈가 통합되고 발목뼈들 사이에 있는 경첩 관절 덕분에 뒷발목을 몸의 앞뒤로 부드럽고 넓게 펴거나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옆에서 봤을 때 고구마같이 몸통이 크고 머리는 작습니다. 전체 길이가 9m, 몸무게는 7톤이나 되는 거대한 동물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의 관골구도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속으로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깊숙이 들어가서 넓적다리가 똑바로 기둥처럼 세워집니다. 발목 관절은 간단하고 강력한 경첩 구조이기 때문에 수톤의 무게에도 발목을 삘 걱정 없이 몸의 앞뒤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마멘키사우루스는 정말 거대합니다. 오늘날 마멘키사우루스와 비슷한 동물은 전혀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라도 이 커다란 몸집에 범접할 동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앞다리뼈와 넓적다리뼈도 엄청나게 크고 깁니다. 이렇게 기다란 뼈는 압축력을 받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 세워져 기둥처럼 무게를 떠받치면 부러지거나 갈라지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휘거나 비트는 식에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비압축성 힘에는 약한 편입니다. 기다란 뼈에 비스듬하게 비트는 힘이 가해지면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주로 땅을 짚는 다리가 비스듬하게 부딪히거나 비틀릴 때 다리뼈가 부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몸집이 너무 커서 사지에 가해지는 응력도 커지는 상황에서는 사지를 수직으로 곧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압축력을 받을 때 사지뼈 자체의 힘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려 30톤이나 되는 거대한 동물이 실제로 움직이고 먹고 숨을 쉬고 잠을 잤습니다. 사지가 곧게 뻗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마멘키사우루스의 골반에는 관골구에 깊은 구멍이 있어서 그 안으로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깊숙이 들어갔고 넓적다리뼈의 몸통은 수직으로 기둥처럼 세워져 몸무게를 떠받칠 수 있었습니다. 발목 관절도 강력하고 간단한 경첩 구조를 이루어서 조금의 뒤틀림이나 비틀림이 없이 앞뒤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리와 허리의 강인함에 특화된 관절이 공룡을 규정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12m의 기다란 몸에 7톤의 무게를 단지 2개의 뒷다리로만 지탱하면서 걸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강인함에 특화된 관절이 아니라면 한 발을 내딛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관골구에 뚫린 구멍으로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여유 있게 깊숙이 들어가서 넓적다리뼈의 몸통은 추처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또 발목뼈 내부에 경첩관절이 발달해서 뒷발목과 뒷발을 비틀림 없이 몸의 앞뒤로 넓게 구부리고 펼 수 있었습니다. 단 발목과 발 그리고 넓적다리를 몸의 바깥쪽 방향으로 트는 등의 회전은 제한되었습니다. 포유류의 관골구는 견고하고 오목합니다. 이 오목한 홈에 넓적다리뼈의 머리가 맞닿습니다.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은 몸 안쪽으로 굽었고 관절면이 둥근 반구형입니다. 이런 형태의 관절을 흔히 절구관절이라고 합니다. 포유류의 엉덩이에 있는 절구관절은 추와 같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은 물론이고 회전 운동과 몸의 바깥으로 멀어지게 뻗는 운동도 가능합니다. 너구리의 골격 그림을 보면 몸통을 향해 다리 전체가 회전해서 위 앞다리뼈와 넓적다리뼈의 긴 축이 척추와 거의 평행하게 되고 앞다리의 굽은 부위가 뒤쪽을, 무릎은 머리 쪽을 향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서 있는 다리는 그다지 크지 않은 몸집을 가진 동물에게 뛰어난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포유류는 골반뿐만 아니라 발목도 유연합니다. 너구리에게는 앞발목과 뒷발목에 각각 7개의 발목뼈가 있습니다. 그 7개의 발목뼈가 서로 연결된 일련의 관절을 형성해서 발을 좀 더 자유롭게 구부리고 펴고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 고양이와 같은 포유류의 뒷발목에서는 정강뼈와 목말뼈의 볼록한 관절면 사이에서 뒷발의 회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뒷발꿈치뼈가 목말뼈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데 이 부위에서 종아리 근육이 발을 들어 올릴 때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종아리뼈가 정강뼈보다 더 낮게 내려가 목말뼈의 측면을 받쳐줍니다. 원숭이와 곰처럼 앞발과 뒷발의 발가락이 5개인 포유동물은 보통 발바닥 보행형 동물입니다. 서 있을 때 앞발목과 뒷발목, 발가락이 모두 지면에 닿습니다. 첫째 발가락만 작거나 없는 포유동물은 발가락 보행형인 경향이 있습니다. 뒷발목이 땅에 들려서 발 허리뼈가 수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쥐, 토끼, 고양이, 사자는 뒷발꿈치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발가락으로 걷습니다. 발가락으로 걷는 동물은 더 빠르게 달리고 더 조용히 걸으며 발바닥 보행형에 비해서 민첩합니다. 발레리나처럼 발끝으로 서서 걷는 동물도 있습니다. 발굽 보행형 동물은 발가락 수가 훨씬 적고 우리의 발톱에 해당하는 발굽으로 걷습니다. 앞발목, 뒷발목이 지면에서 올라가 있고 발가락이 4개, 3개, 2개, 심지어는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은 발가락이 하나뿐인데 달리기 선수죠. 발가락 보행형인 일부 육식동물이 전력 질주에 뛰어난 반면 발굽 보행형 동물들은 더 오랫동안 속도를 유지하며 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무릎 관절이 넓적다리뼈와 정강뼈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강뼈의 회전으로 뒷발의 방향이 결정되며 종아리뼈는 그저 거기에 동참할 뿐입니다. 발목 관절도 정강뼈와 목말뼈 사이에서 발달하면서 뒷발의 회전 운동이 정강뼈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에 반해 파충류는 정강뼈와 종아리뼈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마뱀의 발목을 보면 뒷발꿈치뼈가 목말뼈와 나란히 위치하여 경첩과 비슷한 발목 관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뒷발목의 독자적인 회전 운동이 가능합니다. 종아리뼈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발목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도마뱀의 다리는 몸통 옆으로 뻗어 있고 몸의 무게가 적어서 이런 유연한 발목 구조가 가능합니다. 큰 도마뱀과 거북의 발목을 보면 목말뼈와 뒷발꿈치뼈가 융합되어 목말 뒷발꿈치뼈라는 하나의 뼈를 이룹니다. 발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도록 먼 쪽 뒷발목 뼈들은 자갈과 같은 형태입니다. 목말 뒷발꿈치뼈는 먼 쪽 뒷발목 뼈들과 나사처럼 관절로 접합됩니다. 발목뼈가 나사처럼 관절로 접합되면 굽히고 펴는 운동뿐 아니라
뒷발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파충류는 발목뿐 아니라 골반도 유연합니다.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구 모양으로 관골구의 오목한 홈에서 절구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뒷다리를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는 공룡과 반대로 다리와 허리에서 유연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새의 정강뼈는 몸쪽 뒷발목뼈와 합쳐져 정강 뒷발목뼈를 이룹니다. 또 먼쪽 뒷발목뼈와 뒷발 허리뼈가 합쳐진 길고 튼튼한 뼈를 뒷발목 뒷발 허리뼈라고 합니다. 정강 뒷발목뼈의 끝에 있는 둥근 혹과 그 사이에 고랑처럼 파인 공간이 뒷발목 뒷발 허리뼈에 볼록 솟은 윤기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발목 속에 관절이 있는 덕분에 발을 굽히고 펴는 범위가 아주 커져서 발목을 거의 회전하지 않으면서도 땅 위에서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뒷발목 뒷발 허리뼈와 발가락 사이에도 관절이 있어서 발가락 보행형 자세로 걸으며 발가락을 크게 굽히고 펼 수 있습니다. 새는 항시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을 펴서 다리를 펼치는 동작만으로도 공중에 뜨기 위한 초기 추진력을 얻습니다. 새의 넓적다리뼈 머리 부분은 원기둥처럼 생겼고 몸 안쪽 방향으로 튀어나온 상태로 깊게 구멍 뚫린 관골구 속에 쏙 들어갑니다. 추처럼 움직이는 넓적다리뼈는 몸의 앞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몸의 바깥쪽으로 멀어지게 다리를 뻗는 것은 제한됩니다. 또 뒷발목 속 관절이 단순한 경첩 관절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보폭을 크게 넓히며 땅에서 빠르게 앞으로 갈 수 있지만 몸 바깥 방향으로의 운동은 제한됩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곧장 앞으로 달리면서 이륙하듯 새들은 날개짓과 함께 다리를 앞뒤로 휘저어 비행을 위한 속도를 손쉽게 만듭니다.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의 바퀴가 곧장 앞으로 구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면 안 되는 것처럼 새 고관절과 발목 관절은 몸 바깥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이에 반해 포유류는 넓적다리뼈가 골반과 절구 관절로 이어져 다양한 회전이 가능합니다. 또 자갈 같은 발목뼈가 있어서 발목이 유연하고 다양하게 움직입니다. 새의 관골구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관골구의 구멍으로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쏙 들어가 넓적다리뼈가 추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새가 앉고 일어서는 것은 상당히 조신해 보입니다. 도마뱀은 완전히 반대죠. 도마뱀이 배와 다리를 돌 위에 걸쳐 올리고 뒷다리를 완전히 몸의 바깥 방향으로 펼치고 엎드려 있습니다. 도마뱀과 사슴은 넓적다리뼈와 골반이 절구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리를 여러 방향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앉고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뒷다리를 몸의 바깥으로 멀어지게 뻗는 것이 어렵습니다.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관골구의 깊은 구멍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넓적다리뼈가 추처럼 몸의 앞뒤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또 발목뼈들도 단순하고 견고한 경첩관절로 연결되어서 몸의 앞뒤 방향으로 크게 굽히고 펼 수 있지만 몸의 바깥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고관절과 발목 관절에서 몸 바깥 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비스듬히 작용하는 힘이 뼈를 비틀어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뒷다리로만 걷는데 몸무게가 무려 7톤이니까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새처럼 조신하게 앉고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다리가 짧아도 너무 짧아서 입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 짧은 앞다리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면 어깨가 아주 낮게 내려가고 목은 S자로 굽어야 했습니다. 주청 티라노스가 사냥을 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사자라도 물소 사냥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물소의 등에 올라타서 앞발톱으로 짓누르고 목덜미를 물었다가 다시 뛰어내려와서 물소에게 밟히거나 뿔에 박히지 않도록 유연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주청 티라노스가 물소 사냥을 한다면 안타깝게도 사자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자는 뒷다리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움직이고 발목이 유연해서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지만
주청 티라노스의 넓적다리는 몸의 앞뒤 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되고 발목도 몸의 앞뒤 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몸의 방향을 갑자기 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격을 하거나 거꾸로 물소의 반격을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또 주청 티라노스의 눈은 사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두 눈은 정면을 향해 있어서 두 눈으로 먹잇감을 주시하며 추격할 수 있지만 주청 티라노스의 두 눈은 정면을 향하지 않습니다. 주청 티라노스의 두개골은 좁고 긴데 눈은 좁은 머리의 양옆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물체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 오른쪽으로 한번 보고 고개를 반대로 돌려 왼쪽 눈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냥감을 두 눈으로 주시하며 쫓아가기 어렵죠. 새와 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마멘키사우루스, 케라토사우루스에게는 있지만 기린, 히파크로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낭입니다. 조류와 그 화석이라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새는 날기 위해 최대한 가벼워야 합니다. 뼈도 가볍습니다. 척추를 포함한 대부분의 뼈는 중앙 골수 부위가 비어 있습니다. 또 기낭이 척추뼈와 장골에까지 침투해서 척추뼈와 장골의 속이 더욱 텅 비도록 만드는 동시에 기혈공이라고 하는 눈에 띄는 구멍을 남깁니다. 마멘키사우루스의 목 척추뼈와 등 척추뼈에도 기혈공이 있습니다. 마멘키사우루스가 기다란 몸을 움직일 때 휘청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목 척추뼈가 기낭에 에워싸여 있어서 가볍지만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등 척추뼈도 속이 빈 형태이지만 독자적인 움직임을 어렵게 만드는 추가적인 관절들이 몸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마멘키사우루스의 콧구멍에서 폐까지의 거리는 약 12m입니다. 수십 톤의 몸에서 필요한 산소 양은 많은데 12m의 거리를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번의 호흡에 폐를 한 번 거친다면 산소 부족으로 쓰러졌겠죠. 마멘키사우루스도 기낭을 이용하는 새의 호흡과 같이 공기가 일방통행을 하며 들어 마실 때는 물론 내쉴 때도 산소를 섭취할 수 있는 초고효율의 폐를 가졌을 것입니다. 기낭은 호흡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과도한 체열도 낮춰줍니다. 뼈와 내장 사이에 기낭이 분포하고 기낭을 연결하는 관에서 끊임없이 공기가 흘러서 열 발산을 위한 커다란 표면적이 만들어집니다. 마멘키사우루스도 새처럼 몸속에 에어컨이 켜져 있는 셈이죠. 티라노사우루스는 척추뼈뿐만 아니라 장골도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기낭이 장골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기낭이 흔적으로 볼 때 티라노사우루스도 새처럼 초고효율의 폐를 가졌을 것입니다. 7톤의 몸무게, 12m의 몸을 단지 뒷다리로만 지탱하며 걸었던 티라노사우루스에게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했습니다. 용광류 공룡과 수광류 공룡의 척추뼈에서 기낭의 흔적을 찾았지만 조반류 공룡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네 발로 걷는 조반류 공룡들이 거대하긴 해도 용광류 공룡만큼 정말 말도 안 되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초고효율의 폐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두 발로 걷는 후두류 공룡도 몸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이 수광류 공룡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고효율의 폐를 갖지 않았습니다. 기낭은 풍선처럼 부드럽고 얇은 벽으로 둘러싸인 신축성 있는 주머니이며 호흡주기 동안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새에게는 목의 바닥, 차골의 등 쪽, 심장의 측면, 그리고 복부 내장 주위에 기낭이 있습니다. 새는 커다란 가슴 근육으로 날개를 퍼덕입니다. 새가 날면 가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기낭 주위와 기낭 내에 압축과 진공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낭에서 폐를 향해 그리고 폐로부터 기낭으로 공기의 중단 없는 흐름이 유지됩니다. 커다란 가슴 근육이 날개짓과 동시에 기낭을 계속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새가 휴식 중일 때는 가슴 근육을 대신해서 갈비사인근과 다른 부속근이 관여하여 체강을 확장시키고 가슴벽 조직의 탄력성에 의해 이완됩니다.
수강류 공룡은 엉덩이까지도 기낭이 뻗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상부 척추와 갈비뼈를 둘러싸는 앞쪽 기낭뿐 아니라 엉덩이 근처에 자리 잡은 뒤쪽 기낭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강류는 날개짓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낭을 펌프질했을까요? 화석에는 근육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뼈에서 펌프를 찾아보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배 아래쪽을 보면 다른 골격과 연결되지 않는 복늑골이 있습니다. 복근으로만 지탱되는 뼈인데 좁게 포개져 있는 복늑골이 동물의 활동 시에 복근과 더불어 움직이며 숨을 쉴 때마다 복강의 부피를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또 하부늑골과 흉골이 대단히 유연합니다. 복늑골과 유연한 하부늑골이 뒤쪽 기낭을 펌프질해서 새처럼 몸 뒤쪽에서부터 폐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었습니다. 흡인 펌프 후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차골입니다. 부메랑 모양의 차골이 가슴의 양 어깨뼈 사이 위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목 아래, 가슴 앞에서부터 어깨로 이어지는 이 뼈가 쇄골입니다. 두 개의 쇄골이 서로 붙은 것을 차골이라고 합니다. 새도 차골을 가졌는데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압축 용수철 역할을 합니다. 날개를 아래로 퍼덕이면 차골이 안으로 구부러지면서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고 위로 퍼덕이면 차골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탄성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쪽 기낭들을 펌프질하게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차골은 부메랑같이 생겼고 상당히 큽니다. 버키라고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표본에서 발견된 차골은 폭이 26.7cm로 한쪽 끝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약 30cm로 추정됩니다. 이런 차골이 가슴의 양 어깨 사이에 있으면서 짧은 앞다리의 움직임과 더불어 흉곽의 부피를 변화시켜서 앞쪽 기낭을 펌프질했을 것입니다. 쇄골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마뱀을 제외한 파충류에서는 쇄골이 드뭅니다. 포유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동물 목에서 쇄골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강력한 앞다리를 가지고 땅을 파고 기어오르고 하늘을 나는 데 사용하는 포유류에서 쇄골이 크게 발달합니다. 박쥐는 쇄골이 아주 크죠. 오리 너구리도 쇄골이 큽니다. 원숭이와 토목공사를 잘 하는 비버도 제법 큰 쇄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멧돼지, 사슴, 코뿔소와 같은 발구평 동물에게는 쇄골이 없습니다. 오직 걷고 달리는 데 앞다리를 사용하는 동물에게는 쇄골이 필요 없죠. 쇄골이 없기 때문에 수그려서 풀을 뜯기도 수월합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쇄골이 단순한 가시이거나 없습니다. 곰도 쇄골이 없습니다. 어깨뼈가 가슴뼈에 부착된 어떤 뼈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온전히 근육으로만 지탱됩니다. 앞다리가 어깨와 근육의 가슴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등, 옆구리, 가슴에서부터 이어져 전체적으로 붕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몸통을 지탱하고 앞다리를 움직입니다. 어깨뼈와 몸통의 다른 뼈대 사이를 연결하는 뼈가 없어서 앞다리에 큰 충격이 가해질 때 앞다리 근육과 관절 그리고 어깨 근육에서 근육이 소멸됩니다. 만약 어깨뼈가 흉곽에 단단히 붙어 있다면 큰 충격으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사자가 사냥감을 쫓아 달리다가 먹잇감을 앞발로 후려쳐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톤의 체중을 네 다리로 지탱하는 트리케라톱스에게는 당연히 쇄골이 없습니다. 파키케팔로사우루스에게도 가슴뼈에 기대어 어깨뼈를 지탱하는 쇄골이 없습니다. 굴을 파거나 기어오르거나 나무를 타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30톤의 브라키오사우루스도 5톤의 이구아노도도 7톤의 스테고사우루스에게도 쇄골은 없습니다. 그만한 몸무게를 지탱하는 동물들에게는 쇄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에게는 융합된 쇄골이 있습니다. 쇄골은 굴을 파거나 기어오르거나 나무를 타거나 하늘을 나는 동물에게 필요합니다. 거대한 몸무게를 지탱하거나 발굽으로 달리거나 앞다리로 사냥감을 제압하는 동물에게는 쇄골이 없습니다. 그러면 융합된 쇄골이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다리는 무엇에 사용되었을까요? 만약 앞다리가 큰 충격을 견뎌내야 하는 사냥용으로 쓰였다면 차골이 없어야 했을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구멍 뚫린 관골구에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깊숙이 들어가 넓적다리가 추처럼 몸의 앞뒤 방향으로 움직이며 다른 방향으로의 운동은 제한됩니다. 뒷발목 속 관절이 강력하고 간단한 경첩처럼 작용해서 뒷발목이 비틀림 없이 몸의 앞뒤 방향으로 크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허리와 다리의 강인함에 특화된 관절 덕분에 몸통의 아래로 뻗은 뒷다리만으로 7톤의 무게를 지탱하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뒷다리로만 걷는 몸무게 7톤, 몸길이 12m의 거대한 동물은 근육이 빵빵했겠죠. 근육이 많으니 몸에서 필요한 산소의 양도 많았습니다. 속이 빈 척추와 장골은 뼈에 새겨진 기낭의 흔적입니다. 몸의 앞쪽뿐 아니라 뒤쪽에 위치한 기낭을 펌프질하기 위해 여러 뼈가 관여했습니다. 몸의 뒤쪽에서는 아랫배에 있는 복늑골, 유연한 하부 늑골이 복강의 부피를 변화시켰고 앞쪽에서는 차골과 유연한 흉골이 흉강의 부피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융합된 쇄골인 차골을 통해 티라노사우루스가 앞다리를 사냥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두 다리로 7톤, 12m의 몸을 지탱하며 살기 위해 이처럼 독특한 특징들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제비가 날아듭니다. 태평양을 넘나드는 새치곤 정말 작죠. 무게가 20g도 안 됩니다. 제비 3마리의 무게를 더해도 요구르트 한 병보다 가볍습니다. 유리딱새도 정말 솜털 같습니다. 새들은 뼈가 비어 있습니다. 뼛속 빈 공간에 실같이 가느다란 무수히 많은 지지대가 있어서 강도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또 뼈와 뼈가 서로 붙어 강도를 유지하는 한편 뼈의 개수를 줄여 몸을 가볍게 합니다. 이쑤시개 같은 얇은 다리이지만 재빠르게 걸으면서도 비행에 적합한 가볍고 튼튼한 구조입니다. 넓적다리뼈의 머리 부분이 관골구에 뚫린 구멍으로 쏙 들어가 넓적다리뼈가 추처럼 몸의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첩 같은 뒷발목 속 관절 덕분에 발목을 거의 회전하지 않으면서도 땅 위에서 빠르고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새는 새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깊게 뚫린 관골구, 뒷발목 속 관절, 기낭과 차골을 가졌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있습니다. 새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날기 위해 몸을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게 하는 구조이고 티라노사우루스에게는 7톤의 무게, 12m의 몸체를 뒷다리만으로 지탱하면서 걷고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등이 너무 가려울 때 누군가가 가려운 딱 그곳을 긁어주면 너무 좋고 고맙죠. 하마 코뿔소, 물소에게 새가 바로 그런 고마운 존재입니다. 소등 쪽의 새는 기린, 코뿔소, 사슴, 물소에게 붙은 진드기나 기생충을 쪼아 먹으며 배를 채우고 동물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유티라노스 화석에서 가늘고 긴 섬유 모양의 뻣뻣한 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긴 털은 최대 20cm나 됩니다. 거대한 수각류에게도 우리의 머리털 같은 얇은 털이 있었습니다. 털이 있는 동물에게는 기생충이나 진드기가 신나게 들러붙습니다. 털이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도 물소나 코뿔소처럼 새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을 스스로 구석구석 씻고 털을 다듬으면서 손질할 수 없으니까요.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작은 새들이 내려앉아 털 사이사이에 있는 벌레를 쪼아 주었을 것입니다. 해남 공룡박물관은 발자국 화석지 위에 전시관을 지어 발자국 화석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지층이 보이시죠? 이 아래쪽 지층에 이런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누구의 발자국일까요? 500원짜리 동전과 비교해서 참 작죠? 해변을 거닐다가 해남에서 본 발자국과 닮은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정말 모양이 똑같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긴 것은 오리입니다. 오리발의 물갈퀴가 이런 모양으로 찍힙니다. 물갈퀴 달린 오리 같은 새가 해남 우왕리에 발자국을 남겨놓았습니다. 해남 공룡박물관의 전시관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발자국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노란 테를 둘러놓은 것은 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얀 태가 보이시죠? 이 하얀 태를 둘러놓은 것은 물갈퀴 달린 새 발자국 화석입니다. 익룡 발자국과 물갈퀴 달린 새의 발자국이 나란히 같은 지층에 놓여 있습니다. 평지를 따라 다음 전시관을 들어가면 대형 공룡의 발자국이 커다랗게 찍혀 있습니다. 관람하시는 분들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발자국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익룡과 물갈퀴 달린 새 발자국이 찍힌 그 지층과 내내 같은 지층입니다. 대형 공룡, 익룡, 그리고 물갈퀴 달린 새가 같은 지층에 발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이번엔 진주로 가보겠습니다.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인데 수각류 공룡의 발자국과 물갈퀴 있는 새 발자국, 그리고 작은 물새의 발자국이 같은 평면에 찍혀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보면 물새 발자국이 아니고 작은 물새 발자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적어도 두 종류의 물새가 있었다는 거겠죠? 네, 큰 물새 발자국 화석이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큰 물새, 작은 물새, 물갈퀴 달린 새, 수각류 공룡, 익룡의 발자국이 같은 지층에 있는 것입니다. 장다리 물대새가 지면을 꾹꾹 밟고 있네요. 물새 발자국 화석은 이런 장다리 물대새의 발자국 모양과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새들이 공룡, 익룡과 함께 같은 지층에 발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새와 공룡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동물이든 그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그 동물에게 딱 맞는 고유한 독특함을 주셨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수각류의 한 무리에서부터 새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수각류 공룡과 새는 한때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각류 공룡과 새의 발자국이 나란히 한 평면 위에 찍혀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익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